자, 오늘부터는 이제 리액트의 약간 프로그램적인 면모를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 오늘 하는 주제가 리액트 전체 수업 안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수업 주제를 못 다루면 리액트를 다루는 의미가 없어요. 이벤트 말고. 이벤트는 우리 다 아는 거고.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개념이 웹 프로그래밍에서 온 개념이 아니라 PC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온 개념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와, 웹에 이런 걸 넣어놨네 싶으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배웠었던 그 민32, C++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개념을 웹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게 봤는데, 웹 개발에서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이해가 좀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잘 보세요. 자, 일단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벤트에 대한 얘기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랑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 이벤트 리스너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대기타는 기능이에요. 리스닝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벤트 리스너고, 이때 들어가는 이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요. 이벤트 발생 시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HTML에서는 속성 형태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옛날 스타일의 자바스크립트 구현은 HTML 태그에 예를 들어서 클릭이라고 하면은 온클릭 하고서 이퀄한 다음에 따옴표를 걸면은 요 영역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고도화되면서 이런 방식의 구현을 극도로 깊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하는 경향이 요즘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인데, 리액트는 다시 이 방법을 써요. 그 밖에 이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해서 뭐 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구현하는 코드 샘플만 보면 되겠지. 근데 주의사항이, 리액트에서는 요게 태그가 아니라 JSX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좀 따져줘야 돼. 카멜 표기법으로 씁니다. 온클릭, 소문자 아니고요. 온클릭, 대문자 맞습니다. 대소문자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리액트 안에 들어가는 그 HTML은 자꾸 강조할게요. HTML에 칼을 쓴 자바스크립트야. 그래서 카멜 표기법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 카멜 표기법을 안 맞춘다라고 해서 뭐 화면단에서 막 대단한 에러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수시로 열어봐서 이런 속성이 잘못된 거를 그 개발자 도구의 콘솔로 찍어줘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액트를 가동을 했을 때 그 터미널 창 있죠. 터미널 창에 무슨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브라우저 그 개발자 도구 영역 안에 뭔가 경고 메시지라던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벤트 얘기는 요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요소. JSX 안에 그 HTML 태그 같은 애들도 있고 내가 만든 컴포넌트도 들어가죠. 내가 만든 컴포넌트는 이벤트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굳이 넣어주려면은 그 함수를 프롭스로 받아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좀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고요. 내가 만든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걸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훅입니다. 상태값이라는 걸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능에 대응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들을 의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use state예요.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기능들의 특징은 다 use로 시작해요. 네이밍 규칙이 그래요. 리액트 기본 기능인데 use state 함수를 임포트하고 쓰는 경우는 리액트 패키지 안에 use state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use state라고 함수만 다 딸랑 호출하면 돼요. 두 번째 사용 패턴은 use state를 얘를 임포트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이 리액트 클래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react.useState 이렇게 들어가요. A 패턴과 B 패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기 맘이야. 기능 차이 없어요. 자,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state라고 하는 값을 생성을 해요. 이 상태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따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하나의 useState 함수는 하나의 상태값만 관리해요. 만약에 여러 개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useState를 여러 번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만드는 상태값을 JSON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값이라는 개념이 뭐냐? 전역 변수 A라는 애가 있다고 치죠. while true 무한 루프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 A에 대해서 분기를 해요. 케이스 1일 때는 tru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하고 케이스 2일 때는 bar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전역 변수 A는 기본적으로 값이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무한 루프 돌면서 계속 f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 아니에요. 자, 이 f라는 함수는 뭐 메인 화면 출력하기 이런 기능을 구현했다고 치고 bar라는 함수는 로그인 화면을 출력하게끔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는 무한 루프 돌면서 계속 메인 화면만 그리고 있겠죠. 여기서 버튼 1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구현을 하고 버튼 2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구현을 해요. 그럼 이때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버튼 2를 클릭하면은 A에다가 2를 대입을 할게요. 프로그램은 얘가 도는 거예요. 이 무한 루프가. 자, 그러면은 버튼 2를 클릭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겠죠. 이때 이 A가 상태 변수예요. 이게 웹 구현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웹 개발에서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발 패턴이 윈30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게임 프로그래밍, 2D 게임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많이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역 변수 A가 스테이지를 의미하는 변수라고 치면은 이 스위치문에 의해서 서로 다른 스테이지를 화면에 구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이제 C++ 프로그래밍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리액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해놨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 변수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의 어떤 메인 그 컨텍스트가 계속해서 반복 무한 루프로 얘를 스캔 뜨고 있는 거예요. 상태 변수라는 거.
근데 웹에서는 애당초 그런 개념이 거의 한 20년 넘게 없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개발자들이 여기서 진입장벽을 좀 어려워해요. 웹 개발자들이. 근데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기존의 웹 개발이 어땠는지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리액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 while문은 내부 로직이지 우리가 이걸 직접 구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C++ 뿌리면 이거 직접 구현하겠지만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태 변수를 만들면은 그 상태 변수가 리액트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리액트가 계속 그걸 무한루프로 계속 스캔을 떠요. 네, 그거를 이제 유념하고 보시면 돼요. 자, 실습 자료의 첫 번째 스텝은 그냥 기본 준비예요. 예제 코드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일단 프로젝트 준비부터 좀 할게요. app.js 만들면서 여기 지금 불필요한 게 들어있는데 요 메타라고 하는 애는 우리 아예 안 했으니까 얘는 그냥 빼버리시고요. 메타라는 애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글로벌 스타일스는 예전에 작업했던 거 하나 복사하시면 되고, 자, 예제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요. 9개의 예제 페이지를 만드시고, 여기도 메타 들어가는 거 무시하세요. 자, 쭉 라우팅이랑 기본 링크 걸어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별로 샘플만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리액트, 메모, 스타일드 컴포넌트 걸어서 컨테이너. 그래서 이렇게 기본 준비만. 여기까지 금방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 페이지별로 실습 예제 들어가 봅시다. 10시 반에 시작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단톡방에 컴포넌트 폴더를 통째로 압축해서 드렸는데요. 글로벌 스타일스.js, 미디어쿼리.js 이전 수업에서 작성했었던 파일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안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통째로 압축해서 드렸고요. 메뉴링크.js는 이전 수업에서는 그냥 app.js 안에 바로 작성했던 파일인데 예제마다 달고 다닐 거라서 컴포넌트를 하나 뺐어요. 그래서 메뉴링크.js에서 메뉴 부분 CSS 구현했던 거고요. 이거를 하나 빼서 app.js에서 임포트한 다음에 각각의 링크에 대해서 이렇게 메뉴 링크라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링크 걸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파일에서 또 두고 하셔야 되는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어떤 HTML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적용할 때는 여기에다가 태그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리액트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내가 만든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거기에 CSS를 덧대고 싶을 때는 스타일드를 함수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임포트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스타일 시트를 덧댈 수 있어요. 이 컴포넌트는 내가 만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예제를 준비해서 각각의 페이지들을 준비해 놨어요. 자, 첫 번째는 myState라는 이름의 페이지예요.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리액트 상태값의 개념을 이야기할게요. 외울 게 많아요. 자, 일단은 상단 부분에 useState라는 함수도 임포트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임포트를 안 하면은 사용할 때 react.useState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임포트를 했다면 그냥 useState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리액트 상태값이라는 걸 정의할 건데요. 이 컴포넌트 안에서만 유효한 전역 변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턴문 안에서는 못 써요. 훅은. 반드시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화면에 출력할 용도의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 웃겨요. useState라고 호출하면서 얘가 배열을 리턴하거든요. 그럼 배열의 0번째는 값이고 1번째는 세트 함수예요. 그래서 항상 구조분해해서 받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요 값은 두 번째래. useState에 들어가는 요 파라미터는 상태 변수에 설정될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이 변수는 직접 대입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 세터 함수한테 파라미터를 줘야만 값이 변경됩니다. 절대 직접 대입 못합니다. 이 myName이라는 이 상태 변수는 절대 직접 대입 못합니다. 궁금하면 해보셔도 돼요. 말리진 않을게요. 에러나요.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일단 상태 변수 없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div 태그를 하나 넣고요. 잠깐 코파일럿 좀 끕시다. 이거 되게 귀찮네. 자,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인풋 태그에 랍을 연결할 때 보통 우리가 for 속성으로 인풋 태그의 id 속성과 연결을 하죠. 근데 이 for 속성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반복문에 쓰이는 예약어잖아요. 그래서 이 for 속성 대신에 HTML4라는 속성을 쓰셔야 돼요.
이 input 태그에 그 체인지 이벤트를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라벨 태그도 하나 넣을게요. 자, 아래쪽에 라벨 태그도 하나 놨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님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구현을 해보면은 span id 땡땡 뭐 name 여기도 span id 포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인풋 태그한테 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야겠죠? on 체인지 카멜 표기법으로 써야 됩니다. 함수 걸 때는 리액트 표현식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방법, 함수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할 함수는 컴포넌트 함수 안에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onChange 안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바닐라 JS 스타일로 구현해 볼까요? 리액트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바닐라 JS 스크립트는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도 태생이 자바스크립트니까. 자, 인풋 태그의 텍스트가 변경되면 onChange 이벤트니까 변경되면은 스스로의 입력값을 받아서 여기 아웃풋이라는 곳에 출력하고 있네요. 여기가 아웃풋이라고 걸어야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함수를 또 하나 걸어볼까요? const on my point change는 화살표 함수로 2. 자,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 걸면은 요 on my change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on my change에 대입되어 있는 게 이거죠.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 직접 넣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document.query selector 샵 포인트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inner html로 2.current target.value 라고 넣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 돼요. 자, 그래서 입력하고 상태 변경하면은 화면에 리얼타임으로 되죠. 배경 색깔은 이제 뺄게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값을 취득하는 것과 출력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야. 값을 취득하는 것과 출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둘 다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리액트 상태 변수라는 거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my name과 my point를 걸었어요. 이 상태 변수를 컴포넌트와 연결을 해볼게요.
상태 변수에 대한 처리를 체인지 이벤트에서 걸 때는 상태 변수 myName이 밸류 속성에 연결됩니다. 밸류 속성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벤트 연결은 on 플러스 이벤트 1인데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함수랑 연결해야 되고요. 밸류 속성은 HTML 인풋 태그에서 이 밸류 속성은 반드시 상태 변수밖에 연결 못해요. 리액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헬로월드 이렇게 값을 못 줘요. 그러니까 기존의 HTML에서 쓰던 밸류 속성과 리액트의 밸류 속성은 용도가 달라요. 기존에 사용하던 밸류 속성은 디폴트 밸류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 속성은 반드시 상태 변수,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생성한 값만 연결하는 용도예요. 자, 아까 이 상태 변수는 직접 대입을 못한다 그랬죠? 직접 대입 해볼게요. 무슨 일 발생하나 보세요.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바로 에러 나요. 상태 변수는 직접 대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 변수는 반드시 이 팩터 함수를 통해서 파라미터로 값을 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current target value를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값을 여기에 넣어주는 원리예요. 자, 여기서 이 range 컴포넌트에서는 인명함수 스타일로 지금 구현하고 있으니까 운체인지 이해한 다음에 set my point한테 current target value를 주고 밸류 속성으로 my point를 연결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화면 원하는 곳에 그냥 상태 변수를 뿌리세요. 상태 변수를 출력만 하세요. 이렇게. HTML 돔에 어떤 변수의 변경 상태를 우리가 구현하지 않습니다. 리액트가 계속해서 이 컴포넌트를 계속 리프레시하고 있다가 상태 변수가 바뀌면 화면을 자동으로 갱신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태 변수는 화면 출력, 에이씨, 새로 고치면 안 했다. 잠시만요. 이너 HTML을 아직도 먹고 있네. 아, 위에 이거 주석으로 안 막았네. 이거 주석으로 막고요. 상태 변수는 화면에 자동 반영돼요. 뭐 화면의 내용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고 상태 변수를 출력해주고 어떤 그 변경하는 것만 알아서 갱신해주면은 화면에 리얼타임으로 자동 반영돼요. 여기서 제가 AJAX 같은 거 함부로 구현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console.log 이 myState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서 제가 로그만 찍어볼게요. 시간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새로 고치면 시간이 한번 나왔죠. 이제 상태 변수를 바꿔볼게요. 계속 출력되죠, 로그가. 상태 변수가 바뀔 때마다 이 함수가 통째로 계속 재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메모를 걸어놨기 때문에 바꿀 일이 없으면은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이 메모마저 안 걸어놓으면은 진짜 거의 무한루프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AJAX를 직접 구현하면은 백엔드를 계속 구출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프론트 백엔드 연동이 아니라 거의 해킹이에요. 트래픽 유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AJAX 여기다 지금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넣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상태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화면 출력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사용해서 이제 데이트 레인지 1이라는 예제를 진행을 해볼 건데, 자, use state를 써서 날짜 범위 선택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 use state 임포트 하고요. 여기서도 배경 색깔은 빼고, 안 쓰더라도 컨테이너 그냥 계속 가져갈게요. 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하나 소개할게요. day.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날짜 처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요거 말고 이제 모먼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모먼트 라이브러리가 한 3년 전쯤인가 개발자가 개발을 중단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쓰세요라고 GitHub에다가 링크를 걸어갖고 갑자기 반사 효과를 누리는데, 현재로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날짜 처리할 때는 얘가 거의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인터넷 뒤지면 널리니까 자세한 사용 방법은 각자 스터디 하시고요. 여기서는 수업에 필요한 만큼만 합시다. 일단은 yan add day.js라고 해서 한번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라이브러리 추가할 때는 프로젝트 중단, 잠깐 가동 중지하고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재가동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들어왔고요. 사용 방법은요, 첫 번째가 day.js 객체를 먼저 함수 호출해서 리턴을 받아요. 그 다음에 쓸 때 day.format 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날짜 형식 문자열을 주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이 day.js가 알아서 해당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요. 자, 이걸 통해서 화면에 출력할 상태 변수를 만들게요. myDate라는 이름의 상태 변수고요. JSON 객체를 만들게요. 그래서 startDate와 endDate 두 개를 포함시키게끔 했습니다. 둘 다 오늘 날짜를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이걸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 mydate.startDate, mydate.endDate라고 출력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자, 이 밑에 버튼을 놓을 거예요. 자, 먼저 버튼을 5개를 놓을 건데 전부 다 onClick 이벤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콜백 함수를 익명 스타일로 직접 구현할게요. 이거 뭐야, 왜 이래? 어라? 자, 이 세터 함수한테 값을 설정할 때는요, 주의사항이 만약에 상태 변수가 JSON 객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항상 원본 JSON하고 구조가 똑같은 값을 넣어줘야 돼요. 제약사항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세터 함수를 통해서 제이슨 형태의 값을 상태값을 갱신할 때는 반드시 원래 구조와 동일한 객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이 myDate 상태값 자체를 변경해서 다시 넣어주면 안 돼. 복사 떠야 돼. 얘를 직접 변조할 수가 없어요. 직접 못 바꾼다 그랬잖아. 아까 보여줬잖아요. 에러 나는 거. 얘는 직접 변경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프로퍼티들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myDate를 하나 복사를 떠야 돼요. 근데 제이슨 객체야. 직접 대입하면은 복사 하나만 하지. 참조니까. 반드시 깊은 복사 들어가야 돼요. 자, 제이슨 객체 깊은 복사할 때 가장 쉬운 거는 구조분해로 점점점 때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new date의 start date만 버튼이 15일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15일 전후로 계산합니다. date.add 단위는 date 마이너스 15. 그럼 날짜 계산하고요. 그 계산 결과를 연, 월, 일 형식으로 리턴.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이 결과값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면, 세터한테 넣어주면 화면에 알아서 반영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2 걸고 괄호 연 다음에 const new date는 상태 변수 일단 복사 뜨고 이 상태 변수 원본을 직접적으로 못 건드린다는 특성 때문에 리액트 코드에서 구조 분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new date.start date는 1개월 전후로 해주면 되죠. date.add 마이너스 1 month 소문자 m이 아니에요. 대문자 m이야. 왜냐면 소문자 m은 미니츠로 인식해요. 자, 이거를 다시 set my date한테 new date라고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코드 줄여봅시다. 구조 분해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값을 여기다 엎어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myDate 안에 프로그램이 왜 이러냐? 다시 가동해, 요 판서 프로그램만 좀 껐다 켜볼게요. const k가 a는 100, b는 200일 때 const x는 점점점 k라고 하면은 x가 그대로 똑같이 덮어 쓰죠. 그 과정에서 a는 500이라고 해버리면 일단 k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덮어 쓰고 a를 500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우리 수업한 거예요. 구조분해.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 한 번만 이거 줄이려면 myDate를 전부 엎어 쓰면서 start date만 이걸로 바꿔쳐주면 한 줄 추가되네요. 자, 그러면 이 구조 분해한 거를 new date에 담아서 set myDate에 넣고 있으니까 new date 변수도 없앱시다. 이렇게요. 어라? 콜백 함수가 한 줄밖에 없네? 그럼 또 추가되죠? 이렇게요. 리액트가 이런 코드가 진짜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축약하는 거 많이 연습해 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리액트가 이런 식의 코드 축약을 정말 많이 써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 축약하는 거 그냥 겁먹던 거거든? 이렇게 안 해도 작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근데 유독 리액트 개발자들이 이런 코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액트를 계속해서 이어서 한다면 뭐 인터넷 자료건 책이건 계속 보실 텐데 그러면 이런 문법을 너무나 당연하게 쓸 거야. 자, 나머지 버튼 3개. 3개월, 6개월, 1년이에요. 자, 개월, 그 다음에 연도는 다시 2월. 여기서 조금 코드의 가독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중괄호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요. 뭐 그거는 개인 취향차니까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버튼 누르면 여기 날짜 범위가 바뀌는 거죠. 리액트의 개념은 개발자가 데이터의 갱신에만,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화면 출력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요. 그래서 퍼블리싱 코드랑 프론트엔드 개발 코드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프론트엔드 코드는 뭐가 됐건 계속 화면 뭐 바꾸는 것만 계속해. HTML 돔 제어해서 이거 어떻게 화면 바꾸고 슬라이드 돌리고 그딴 것만 계속해. 그거는 퍼블리싱이야. 프론트엔드 개발은 자료 구조를 다뤄서 어떻게든 상태 변수를 갱신하는 거예요. 리액트 하에서. 그러면 상태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는 리액트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수업하면서 그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메뉴라던가 아니면은 클릭했을 때 스르륵 열리는 그런 아코디언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리액트스럽게 바꾼다라고 하면은 개발 코드가 좀 바뀌어요. 그건 일단 상태 변수 다 확인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예제들을 리액트 버전으로 다시 바꿔볼 거예요. 자, 일단 요번 교시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즈 스테이트 관련된 예제 2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이 이펙트요. 자, 이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후기거든요. 이 후기 가장 좀 난해한 애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렌더링이라는 게 컴포넌트가 화면에 등장하는 때예요. 기본적으로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일단 무조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배열에 무엇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실행 조건이 달라져요. 뭐 클래스형 컴포넌트 운운하는 거는 지금 무시하셔도 되고요.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를 같이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src 폴더 안에 sh 밑에 sample.jpg라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이미지 파일은 여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나 구해서 넣으시면 돼요. 예제 확인을 위해서 이미지 파일 하나 참조할게요. 자, 일단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이미지에 밝기를 좀 설정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my brightness라고 하는 상태 값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기본값이 100이죠. 이미지 파일을 출력을 해주는데 샘플이고요. 넓이는 my width 곱하기 3. my width도 상태 변수로 하나 준비를 해줄게요.
자, 요 상태 변수는 웹브라우저의 넓이 값을 가져갈 겁니다. 이미지의 넓이는 웹브라우저의 30% 정도 되겠죠? 이미지의 스타일 시트로 필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미지에 적용하는 CSS인데 왜 우리가 이미지의 뭐 밝기라든지 채도, 명도 이런 거 설정하잖아요. 그런 거 세팅해주는 CSS예요. 레인지를 0부터 200 사이의 값을 갖도록 1스텝씩 지정을 한 다음에 레인지에 체인지 이벤트 걸어서 브라이트니스 상태값을 바꿀게요. CSS 배경 색깔은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바꾸면 이미지의 밝기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을 볼게요. 자, 요 예제는 화면상의 이미지가 어떤 효과가 들어가는 거랑은 연관이 없어요. 이 유즈 이펙트라는 함수가 어떤 시점에 실행되는가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유즈 이펙트를 호출하면서 콜백 함수만 거는 경우예요. 이 함수가 실행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콘솔로 찍어놓고 있는데 이 유즈 이펙트에 연결된 콜백은요.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막 등장할 때랑 상태값이나 프롭스 값이 바뀔 때마다 매번 실행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사실상 안 쓴다고 봐야 돼요.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자, 새로 보시면 그러면 일단 화면이 열리면서 케이스 1이라고 하면 출력이 됐죠. 이 상태값을 바꾸는 동안 계속 실행돼요.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실행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잠깐 주석으로 막아놓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콜백 함수 뒤에 배열에다가 특정 상태 변수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유즈 이펙트라는 이 훅이 이 상태 변수 값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무조건 한번 실행되고요. 모든 유즈 이펙트는 페이지 열리면 무조건 한번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 변수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돼요. 그래서 상태 변수가 변경된 후에 대한 후속 처리를 구현할 때 써요. 자, 케이스 2 나왔죠? 여기 지금 제가 console.1 경고 메시지로 찍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달라요. 자, 상태 변수가 바뀌는 동안 계속 실행되죠? 이 케이스 2가 은근히 많이 쓰여요. 자, 이제 브라우저의 넓이를 상태값에 적용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만들게요. on my resize고요. 얘를 웹브라우저 창 크기 이벤트에다 걸 거예요. 그러면 창 사이즈가 변경됐을 때 브라우저의 넓이를 my width에다 적용을 할 거니까 브라우저 창 크기가 바뀌면 요게 지금 이미지 넓이에 반영돼 있잖아요. 브라우저 창 크기가 바뀌면 이미지 넓이가 같이 바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 정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코드가 돼요.
자, 아까 이 컴포넌트 함수가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재실행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벤트 정의를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굳이 여러 번 수행하는 거 아니야. 작동은 하는데 불필요한 처리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정의를 이렇게 하면은 같은 환 처리를 렌더링 시마다 중복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즈 이펙트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을 걸어주면은 여기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막 등장한과 동시에 딱 한 번만 실행합니다. 컴포넌트 함수는 상태 변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 재실행되잖아요. HTML이 리프레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 계속 호출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한 번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되게 많이 쓰여요. AJAX 같은 거 호출할 때 이 안에서 걸어야 돼요. 그래야 페이지 열릴 때 딱 한 번만 요청하지, 안 그러면 계속 중복 요청을 해요. 컴포넌트는 상태값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렌더링을 갱신하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돼야 되는 로직 구현을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 고침했을 때 딱 한 번 나왔죠? 케이스 3라고 상태값이 바뀌어도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른 화면을 갔다 오면 그때 또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윈도우 객체 같이 돔 이외의 객체한테 이벤트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유즈 이펙트 안에서 컴포넌트가 로딩될 때 한 번만 처리되도록 해야 돼요. window.add 이벤트 리스너는 웹브라우저가 HTML 로딩할 때 한 번만 걸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자, 이제 창 사이즈가 바뀌면 이미지 크기 같이 바뀔 거예요. 변동돼서. 자, 다른 화면에 갔다 오면은 케이스 3가 또 실행되죠. 다른 화면에 갔다 오면 또 실행되죠. 그러니까 다른 화면에 갔다 올 때마다 똑같은 이벤트를 계속 연결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이 화면에 들어올 때는 이벤트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벤트 연결했잖아. 다른 화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벤트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화면에서 창 사이즈 바꿔도 계속 실행되고 앉아있다고. HTML이 바뀌질 않으니까. 클릭 이벤트 같은 경우는 화면이 사라지면은 클릭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건 그나마 괜찮은 건데,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한테 직접 거는 이벤트는 다른 화면에서도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액트의 특성 때문에 이런 거지. 그래서 화면을 빠져나갈 때 이 이벤트를 해제시켜줘야 돼요. 자,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호출되는 부분인데요. 클로저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거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문법인데 프론트엔드 구현할 때 딱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니까 그냥 패턴으로 외우세요. 자바스크립트로 노드.js 백엔드 개발할 때는 자주 등장하는 건데 프론트엔드 만들면서는 이때 말고 나올 리가 없어요. 함수가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함수한테 파라미터 주는 걸 콜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매번 동적으로 함수를 만들어내야 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펑션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함수를 리턴하는 건데 보통은 화살표 함수를 짜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window.remove event listener라고 해서 이벤트를 제거해야 돼요. 이렇게 add event listener 걸고 remove event listener 걸려면은 연결된 함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포인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remove까지 고려를 해서 이벤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함수 이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때는 콜백 함수로 못 줘. 아무리 소스 코드가 똑같아도 여기 콜백 주고 콜백 주면 두 개는 다른 함수가 돼요. 이게 use 이펙트의 사용 케이스예요. 자, 나머지를 다 주석을 해제해 볼게요. 자, 페이지 열리자마자 케이스 1, 2, 3가 다 작동합니다. 이제 상태 변수를 바꿀 거예요. 케이스 1과 2가 같이 작동하죠? 왜냐면은 지금 케이스 2에서 브라이트니스라는 상태값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2는 이 슬라이드를 바꾸면 계속 작동을 해요. 이제 브라우저 창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케이스 2는 브라이트니스만 모니터링하지 창 크기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창 크기를 바꾸면 케이스 1만 작동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상태 변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use 이펙트 콜백 걸고 그 다음에 빈 배열을 넣어요. 얘는 화면 로딩 시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상태 변수 A라고 합시다. use 이펙트 콜백 걸고 여기에서 A를 모니터링 해라 라고 걸어요. 그럼 얘는 화면 로딩 시 작동하는 거는 기본이고 A가 변경될 때 작동하죠. 자, 여기서 AJAX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그리고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이 상태 변수 A한테 갱신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 상태 변수가 바뀌면은 그거를 이 두 번째 유즈 이펙트가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서 화면에 반영하게끔 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처리가 꼬아지냐면 사실 이게 정석이기는 해요. 일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왜냐면은 AJAX라고 하는 처리는 비동기 처리예요. 비동기 처리라는 거는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 따로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은 그냥 제 갈 길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JAX를 걸어놓으면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끝나기 전에 화면 출력이 이미 끝나버린다고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화면을 출력해라라는 거는 되게 억지스러운 코드야. 여태까지 우리가 구현했었던 자바스크립트가 async await라는 걸 통해서 비동기 처리를 동기 처리처럼 되게끔 강제로 잡아두는 코드란 말이에요. 그 코드 자체가 사실 되게 억지스러운 코드야. 프론트 개발자들이 비동기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코드를 억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야. 화면, AJAX 연동,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기 전에 이미 화면 출력은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받아온 결과를 화면에 강제로 출력해주라고 하면 이미 버스가 떠난 다음이라고. 그래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온 게 완료됐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별도의 그 처리 루틴이 필요해지는 거죠. 굉장히 PC 어플리케이션스러운 그 접근이에요. 자, 유즈 이펙트는 뭐 요거는 차근차근 이제 적응해 나가기로 하고요. 유즈 이펙트는 결국은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응용하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마이 메모라고 하는 예제를 준비할 건데요.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유즈 메모. 그냥 메모 함수랑 유즈 메모는 달라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배경 색깔 빼고요. 사용자의 입력을 저장할 상태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 my number라는 변수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값에 따라서 상태 변수를 갱신할 이벤트 핸들러를 준비할게요. 입력값 받아서 값이 숫자가 아니면 0, 그렇지 않으면 정수로 바꿔서 인풋 넘버에다 넣은 다음에 set my number를 갱신합니다. 여기서 형벌함을 수행한 이유가 기본값을 숫자 0으로 처리했잖아요. 문자열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수로 바꿔서 넣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화면단에서 my number, 요 상태값을 연동한 인풋 태그고요. 입력값이 바뀌었을 때 이 상태 변수에 234를 곱해서 my result라는 상태 변수에 넣을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my result를 정의한 다음에 set my number한테 여기서 set my result input number 곱하기 234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브라우저를 닫아버렸네. 자, 그럼 여기에 곱하면 값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이 예제가 이 특성을 다 표현하기에는 충분한 예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리액트에서 이 상태 변수를 갱신하는 이 함수들은 상태 변수를 갱신하는 함수들은 비동기로 작동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넣는 게 낫겠다. 여기 마이 넘버. 자, my number라는 상태 값을 지금 이벤트 핸들러에서 콘솔로 출력하게끔 했어요. 처음에 브라우저가 열리면 0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풋 태그의 입력값을 내가 1로 입력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여기 콘솔에서 찍혔을 때 my number 출력되는 게 처음에 기본값 0이었죠. 인풋에 입력된 값은 1이었으니까 set my number가 입력되면은 여기 출력되는 값이 얼마여야 해요? 인풋 넘버가 1이야. 이거를 set my number한테 돌려서 my number를 갱신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출력되는 my number는 얼마여야 돼? 상식적으로 1이잖아요.
진짜 그런지 보자고요. 이거. 자, 여기에 그냥 10만 입력할게요. 자, 어때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계속 0이잖아. 자, 코드 다시 봐요. 자, 마이 넘버의 기본값이 0이었어. 인풋 넘버에 입력한 거는 숫자 10이었어요. 자, before set my number. 여기 기본값 0이었죠. 그 다음에 10을 set my number한테 줬어. 그럼 이게 여기에 전달된 다음에 여기를 갱신하니까 여기가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출력되는 게 얼마가 돼야 되냐고. 10이 아니고 0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set my number가 비동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오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은 지각길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0이야, 여전히. 리액트의 모든 함수는 비동기로 작동해요. 프로그램이 한 줄씩 한 줄씩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한 줄이 지들 마음대로 작동해. 따로따로 작동해. 이걸 잡아야 돼, 개념을. 웹에서는 절대 없는 개념이에요. 애당초 스프링은 비동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set my number를 통해서 input number 값을 바꾼 다음에 그걸 받아서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계속해서 뒷북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여기서 input number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값이 AJAX로 받아온, 백엔드한테 받아온 값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면은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작동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케이스 1. 새로운 상태값을 만들고 얘가 my number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my number를 바꿔주면 얘가 작동을 하는 거야. 아, my number 바뀌었구나. 그럼 나도 set my result 바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걸 공부할 때는 코드를 그냥 순서대로 작동시키면 됐었어요. 그리고 스프링으로 넘어가면서 코드가 호출 스택이라는 게 생겨갖고 왔다 갔다 복잡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계속 논리적인 흐름대로 따라가면 됐다고.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막 실행되니까 머릿속에 모든 것들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유즈 이펙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흐름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 number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태값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면은 여기 상태값 이게 이제 AJAX 처리를 여기서 구현한 다음에 백엔드한테 받아온 결과를 얘한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서 여기서는 화면 출력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베이직한 처리야. 그래서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태 변수 관리예요. 자, 이 과정, 어떤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새로운 상태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면 유즈 메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즈 메모는요, 특정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이 콜백에서 리턴하는 값을 새로운 상태 변수로 등록해 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케이스 1과 아래에 있는 케이스 2가 똑같은 코드예요. 좀 축약한 거죠. 이게 use memo. 그래서 값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후속 값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use 이펙트와 use memo 두 개를 정리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하시고요. 끝나면은 이제 다음 교시 넘어갈게요.